임신 5개월의 몸으로 논에 내몰린 며느리. 배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만 좀 유난 떨어라. 결국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또 말합니다. 애 하나 못 지키는 년이 뭘 바라고 여기 있냐? 짐 싸서 나가라. 3년을 버텼는데 쓰레기 봉투 하나 들고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재혼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봉투에 동전을 집어넣으며 중얼거립니다. 저 사년 얼굴에 던질 거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 문이 쾅 열립니다. 야, 김현수. 이런 년이 결혼을 해. 과연 그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 뻥 뚫리는 감동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 어느 작은 농촌 마을에는 새벽마다 닭 울음소리보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사람. 김현숙이었습니다. 연숙은 눈을 뜨자마자 잠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황토 천장에는 오래된 곰팡이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장마철이 가까워지면서 눅눅한 흙내가 방 안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이름 모를 새가 짧게 울었다가 멈췄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이 마을의 새벽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밝아오는 새벽. 연숙만 혼자 깨어 맞이하는 새벽. 이 집에서 새벽을 이렇게 맞이한 것이 벌써 3년째였습니다. 옆에는 남편 박성철이 이불을 발로 걷어차며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성철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이 차려져야 나왔고 일이 끝나야 들어왔고 그 사이에 연숙이 무엇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겠지, 살다 보면 달라지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연숙의 손등 주름뿐이었습니다. 연숙은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배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임신 5개월. 아랫배가 둥글게 올라오기 시작한 지는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연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허리를 살짝 짚었습니다. 누군가 등뼈를 손으로 꾹 누르는 것처럼 묵직한 통증이 아침마다 올라왔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몸이 아프다는 말은 사치였으니까요. 배가 부르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쉬고 싶다는 말도 전부 사치였습니다. 연숙은 아픔을 삼키는 법을 이 집에서 배웠습니다. 정확히는 이 집이 가르쳐줬습니다. 마루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연숙은 얼굴을 잠깐 찡그렸다가 다시 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장작을 집어넣고 불을 붙이는 동안 손가락 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성냥이 2번 켜지지 않았습니다. 3번째에야 불꽃이 일었습니다. 연숙은 그 열기에 잠깐 손을 녹이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연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이 짧은 침묵이 연숙에게는 하루 중 가장 온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는 시간. 그냥 서 있어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연숙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틈새였습니다. 오늘도 버티자.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이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습니다. 이 말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몰랐지만 지금 연숙에게는 이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연숙아,
안방에서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이복내였습니다. 이복내는 63세 나이에도 목소리 하나만큼은 마을에서 제일 컸습니다. 마당 끝에서 불러도 농 건너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아침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면 연숙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이미 몸이 먼저 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자동으로 이 집에 온 지 3년 만에 몸이 먼저 배운 반응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모판 물은 봤냐? 어제 저녁에 밸브 잠갔잖아.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에요. 나가려던 참이 아니라 벌써 나갔어야지. 복내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연숙은 대답 대신 고무신을 꿰어 신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화는 이미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논 쪽으로 난 길은 밤새 이슬을 머금어 미끄러웠습니다. 연숙은 아랫배를 한 손으로 살짝 받치며 논두렁을 걸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논 위를 낮게 깔려 있어서 발목 아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연숙의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흩어졌습니다. 모판은 큰 고무대야 6개에 나뉘어 담겨 있었습니다. 물 높이를 확인하고 부족한 곳에 호스를 연결해 물을 채웠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연숙의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생각을 지웠습니다. 생각을 하면 서러웠고, 서러우면 눈물이 났고, 눈물이 나면 복내한테 또 잡힐 것 같았으니까요. 이 집에서 눈물은 약점이었습니다. 서러움도 약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픈 것조차 약점이었습니다. 호스를 정리하고 마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숙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하늘 끝에 별이 2개 남아 있었습니다. 연숙은 그 별을 보면서 멍하니 섰습니다. 저 별은 몇 시에 사라질까? 저 별은 혼자 저기 있어도 외롭지 않을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요즘 들어 별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날이 많았습니다. 밤새 혼자 빛나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별. 연숙은 그 별이 가끔 자기 같다고 느꼈습니다. 해가 뜨기 전 마당으로 돌아오니 복내가 부엌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돼지밥은? 지금 주고 올게요. 밥은 언제 안 치고? 솥에 올려놨어요. 반찬은? 된장찌개 끓이고 있고 깍두기는 어제 담근 거 꺼내면 돼요. 복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연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를 하면 말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면 결국 상처받는 쪽은 언제나 연숙이었으니까요. 침묵은 연숙이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배운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값진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돼지우리에 사료를 부어주고 돌아오니 솥에서 찌개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뚜껑을 열고 된장찌개를 저었습니다. 두부 한 모, 호박 반 개, 멸치 육수. 매일 똑같은 재료로 매일 똑같이 끓이는 찌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만큼은 늘 구수했습니다. 연숙은 그 냄새를 맡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도 이런 냄새였는데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생각은 빠르게 지웠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이 더 서러워지니까요. 시집을 올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수가 가서 잘 살아야 한다 하지만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머니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잘 사는 것이 이런 것은 아닐 테니까요. 새벽에 혼자 일어나 밥 짓고 논 나가고 돼지밥 주고 그게 전부인 삶이. 이것이 잘 사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연숙은 찌개를 저으면서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지자 성철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하품을 하면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엄마, 연숙이 배 많이 나왔는데. 성철이 신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복례가 숟가락으로 밥그릇을 탁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애 낳는다고 농사 안 하냐? 나도 너 가졌을 때 농 같다. 성철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숙은 국자를 들고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려다 멈춰버리는 그 순간, 연숙은 그 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폭력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무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사라지는 그 찰나의 공기는 매번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성철이 한마디만 더 했더라면,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 한마디만 있었더라면 오늘 하루는 달랐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철은 신문만 넘겼습니다. 연숙은 스스로 밥을 조금 떠서 부엌 한켠에 쪼그려 앉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연숙이 새벽부터 만든 것들이 올라가 있었지만 감사하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 소리와 신문 넘기는 소리만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연숙은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연숙은 그 외로움에 이제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익숙해졌다는 게 어쩌면 가장 슬픈 일이었지만요. 연숙은 밥을 먹으면서 배 위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아가야. 소리 없이 불렀습니다. 너만 낳으면 달라질 거야. 이 집이 따뜻해질 거야. 할머니도 아버지도 손자를 안으면 달라지시겠지. 그때는 나도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때는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이 집을 바꿔줄 거라고. 아기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하지만 세상은 연숙이 믿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논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앞치마를 고쳐 메었습니다. 오늘도 전원으로 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몸으로, 작은 희망 하나만 품에 안고 연숙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 희망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 아직은 알지 못한 채로 오늘 하루도 연숙은 혼자였습니다. 그날은 장마가 오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무거웠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논둑 풀들이 축 늘어져 있었고 공기는 습기를 가득 머금어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였습니다. 연숙은 아침 일찍 빨래를 걷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는 않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날이라는 것을. 아침부터 아랫배가 묵직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살짝 당기고 살짝 조이는 그 느낌. 연숙은 그것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서 아프다는 말은 사치였으니까요. 그 사치를 부렸다가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비아냥과 눈총뿐이었으니까요. 연숙은 아픔이 오면 숨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픈 것은 허락받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숙은 항상 괜찮은 척했습니다. 괜찮지 않은 날에도 전혀 괜찮지 않은 몸으로도 복례가 마루에 나와 서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오늘 뭐 심어야 한다. 연숙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오늘 비 올 것 같은데요. 비 오기 전에 해야지. 지금 안 심으면 다 죽어. 연숙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배가 조금 당기는 느낌이 아침부터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임신 중에 무거운 것 들거나 오래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의사 말은 핑계였고 핑계를 대는
며느리는 게으른 며느리였으니까요. 연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산부인과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복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리가 뭔 무리야. 우리 때는 애 낳으면서도 논 갔어. 그래도 지금 배가 많이 나왔고 아래가 조금 당기는 것 같아서요. 그만 좀 유난 떨어라. 복례가 손을 휙 내저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들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연숙은 성철을 봤습니다. 성철은 마당 한켠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숙과 눈이 마주쳤지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연숙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연숙은 장화를 신었습니다. 신발끈을 묶으면서 잠깐 배를 내려다봤습니다. 둥글게 솟아있는 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숙은 빠르게 시선을 걷었습니다. 보면 망설이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망설이면 결국 더 늦어질 것이고 더 늦어지면 복례의 잔소리가 길어질 것이었습니다. 논으로 나가는 길은 어제보다 더 질퍽거렸습니다. 밤새 이슬이 많이 내렸는지 논두렁이 미끄러웠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지늘기 장화를 잡아당겼습니다. 연숙은 아랫배를 두 손으로 받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판에서 논으로 나오는 새벽이면 연숙은 늘 이 논을 봤습니다. 봄이 오면 모를 심고 여름이 되면 김을 메고 가을이 되면 별을 베는 이 논. 3년이 지나도록 연숙에게 이 논은 일터이자 감옥이었습니다. 모심기는 허리를 구부린 채 물속을 걸으며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늘기 발을 잡아당기는 논 바닥에서 허리를 숙인 채 모를 하나씩 꽂아 넣어야 했습니다. 5시간, 길면 6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임신하지 않은 사람도 끝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임신 5개월 몸으로 해야 했습니다. 연숙은 논에 들어섰습니다. 찬물이 장화 속으로 스며들 것 같은 서늘한 냉기가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연숙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첫 번째 모를 꽂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리듬을 타면서 천천히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복례는 반대편 논둑에서 가끔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연숙은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허리가 뻣뻣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연숙은 허리를 펴고 싶었지만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례의 눈길이 있었으니까요. 연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흐르고 눈앞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아침밥을 많이 먹지 못한 탓인지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연숙은 잠깐 허리를 펴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더 짙게 뭉쳐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고 습한 바람이었습니다. 나쁜 징조였습니다. 점심 무렵 갑자기 아랫배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연숙은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논바닥에 손을 짚으니 손이 진흙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등이 오싹해지며 아래쪽이 뜨겁고 이상했습니다. 연숙은 두 손으로 배를 받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연숙은 논에 무릎을 꿇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논물이 차갑게 무릎을 적셨습니다.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도 정신을 들게 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숙은 다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배가. 복례가 논둑에서 인상을 썼습니다. 또 무슨 소리야? 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복례가 걸어왔습니다. 연숙의 상태를 봤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그만 좀 유난 떨어라.
연숙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아픔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연숙은 논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혼자 숨을 참았습니다. 연숙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가, 괜찮지? 엄마 여기 있어. 조금만 버텨줘. 성철이 온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였습니다. 논둑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연숙을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연숙아, 왜 그래?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그제야 복내가 굳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시간 내내 연숙은 조수석에서 배를 두 손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픔이 물러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연숙은 창밖의 논밭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병원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를 보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연숙은 그 침묵 속에서 이미 알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들며 연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연숙은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아기는 못 살렸습니다. 연숙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소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각도 없는 상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 성철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연숙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연숙은 혼자 천장을 봤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눈물 한 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밤, 연숙은 병원 침대 위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성철은 복도로 나갔고 복내는 집으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연숙은 배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더 이상 둥글지 않은 배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느껴지던 그 배를, 연숙의 손바닥 아래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기도 떨림도 생명도. 창밖에는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마가 드디어 온 것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세졌습니다.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는 빗소리. 연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한 달 전 뱃속의 아기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너만 낳으면 달라질 거야. 이 집이 따뜻해질 거야.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아기에게도 냉정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연숙은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덮고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못한 아기를 위해. 그리고 이 집에 온 뒤로 처음으로 연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 물음은 빗소리가 멈춘 뒤에도 오랫동안 연숙의 가슴에 고여 있었습니다. 퇴원은 사흘 뒤였습니다. 연숙은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장마가 한창이었습니다. 빗속에 주차장이 보였고 성철이 차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숙을 보더니 담배를 발로 비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이제 연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있을 때도, 아기를 잃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연숙은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성철도 아무 말 없이 운전석에 탔습니다. 빗소리만 차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연숙은 그 빗소리가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침묵을 채워주는 것이 빗소리뿐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도 조용했습니다. 연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논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가 비에 젖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사흘 전 연숙이 심다가 쓰러진 그 논이었습니다. 연숙은 그 논을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논이 떠올랐습니다. 진흙 냄새가 났고 무릎이 꺾이던 느낌이 났고 그리고 그 아픔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복례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쉬라는 말도 뭐라도 먹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마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아기를 잃고 사흘 만에 태어난 몸이었지만 이 집에서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숙은 가마솥 뚜껑을 열고 쌀을 씻었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밥상 앞, 복례가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애 하나 못 지키는 년이 뭘 바라고 여기 있냐? 연숙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단단한 년 드렸어야 했는데. 성철은 밥만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숙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돌아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잃은 지 나흘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목소리에는 조의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실격됐다는 통보 같았습니다. 연숙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려는 것을 느꼈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밥상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말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마당에서, 부엌에서, 때로는 혼잣말처럼, 때로는 직접 연숙을 향해서. 쓸모없는 년, 집안 복도 없는 년, 그 말들은 날카로운 것이었지만 연숙은 더 이상 그것에 베이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깔고 마음속 어딘가 작은 방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는 아무도 연숙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연숙은 그 방 안에서 아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복례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짐 싸. 연숙이 돌아봤습니다. 네, 짐 싸라고. 오늘 나가. 연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기를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 집에서까지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진작 내쫓았어야 했어. 연숙은 성철을 봤습니다. 성철이 고개를 돌리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수가, 그냥 나가자.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짐 하나를 정리하듯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연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었고 서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아기를 잃었을 때와 비슷한 그 텅 빈 느낌. 아, 이 사람도 결국 이런 사람이었구나. 연숙은 그것을 지금에서야 확인했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결혼할 때 맞춘 블라우스였습니다. 연숙은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 아래에 청바지, 그 옆에 스웨터, 접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화장품 몇 가지, 어머니한테서 받은 손거울, 아기를 기다리면서 사둔 작은 베넷 저고리 한 벌. 연숙은 그 작은 옷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연숙은 그것을 가방 맨 아래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랍 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3년 동안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연숙은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3년을 잔 방이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3년을 살았는데 이 집에서 연숙의 흔적은 봉투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연숙은 그 봉투를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복례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차 태워줄게. 됐어요. 연숙이 먼저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연숙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기를 품었고 아기를 잃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연숙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지붕에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까 집을 나올 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골목에서 연숙을 봤습니다. 봉투를 든 연숙을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숙은 그냥 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친정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몇 해 전에 모두 돌아가셨고 오빠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연숙에게 남은 것은 봉투 하나와 통장에 든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32살. 그것이 연숙의 전부였습니다. 성철과 29에 결혼하여 3년 동안 연숙은 이 집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존심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아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있는 연숙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잃는 것이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버스가 왔습니다. 연숙은 봉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올라탔습니다. 버스 기사가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연숙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종점까지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연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연숙은 봉투를 꼭 쥐고 차가운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뒤에 남겨진 것들보다 앞에 있는 것이 더 나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연숙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버스 종점은 충청도 어느 작은 읍내였습니다. 연숙은 버스에서 내려 처음으로 그 동네를 봤습니다. 낯선 거리였습니다. 약국이 있었고 철물점이 있었고 그 사이에 조그마한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연숙은 봉투를 들고 그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냥 걸었습니다. 걷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겁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남겨둔 것들이 너무 무거웠던 탓인지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은 읍내 여관에서 잤습니다. 방은 작고 냄새가 났습니다. 이불은 눅눅했습니다. 하지만 연숙은 그 이불 속에서 오랜만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는 들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아무도 유난 떨지 말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실컷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속이 가벼웠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숙은 구인 공고를 찾아 읍내를 돌았습니다. 주방 보조, 식당 종업원, 청소 아르바이트. 연숙은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연숙을 받아준 곳은 읍내에서 10분쯤 떨어진 시골 식당이었습니다. 사장 아주머니는 연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밥은 줄게. 대신 쉬는 날 없어. 네. 손 빠른 거 자신 있어? 네. 들어와. 그렇게 연숙은 그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당 이름은 산골 식당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청국장이 주메뉴였고 점심에는 인근 농협 직원들이 몰려와서 밥상이 꽉 찼습니다.
연숙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고 반찬을 날랐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복내내 집에서 하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곳에서는 아무도 연숙에게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치웠다고 눈을 흘기는 사람도 반찬이 짜다고 내리치는 숟가락도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당 위 창문 하나짜리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논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논이 싫었습니다. 논을 보면 그 집이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논이 됐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묻어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장 아주머니는 까다로운 사람이었지만 연숙에게 밥을 꼭 챙겨줬습니다. 설거지 끝나면 밥 먹어 그 말이 전부였지만 그 말 한마디가 연숙에게는 이상하게 큰 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밥을 먹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연숙의 허리는 망가졌습니다. 매일 서서 일을 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생겼고 겨울이 되면 손가락 마디가 굳어서 아침에 주먹을 쥐기가 힘들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허리가 아파서 깨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까워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버텼습니다. 일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었고 밥을 먹어야 내일이 있었습니다. 연숙에게는 그 내일이 전부였습니다. 대신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님이 오면 웃었습니다. 밥이 맛있냐고 물으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올리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웃으면 이상하게도 덜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맛있다고 하면 진짜로 기뻤습니다. 연숙은 그것이 신기했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자신을 살게 한다는 것이, 그리고 살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바닥이 아니라는 것을,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 식당에 자주 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혼자와 창가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 정식을 시켰습니다. 밥을 빨리 먹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먹었습니다. 신문을 읽는 것도 아니었고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연숙은 그 사람이 밥을 대하는 태도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가끔 창밖을 보는 눈빛이, 혼자이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는 그 표정이, 연숙 자신도 잘 모르게 눈이 갔습니다. 농협지점장 최동진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동진도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이 있었고 딸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 밥을 먹었고 그래서 그 눈빛이 그랬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연숙은 처음에 그 사람을 그냥 손님으로만 봤습니다. 반찬이 떨어지면 채워줬고 물이 없으면 가져다 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숙이 빈 그릇을 치우러 갔을 때 동진이 말을 걸었습니다. 김씨 손 괜찮아요? 연숙이 놀랐습니다. 네, 괜찮아요. 동진이 연숙의 손을 봤습니다. 설거지를 오래 해서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겨울이면 특히 심했습니다. 손등에 실금처럼 갈라진 자국들이 여러 줄이었습니다. 연숙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앞치마 뒤로 감췄습니다. 괜찮은 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동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숙은 잠깐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연숙의 손을 걱정해 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복내네 집에서는 손이 부르트면 게을러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연숙은 짧게 웃었습니다. 일하다 보면 다 그렇게 되죠. 동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잠깐 연숙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불쌍하게 보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별 감정도 없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연숙은 그 눈빛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 뒤로도 동진은 거의 매일 왔습니다. 여전히 된장찌개 정식을 시켰고 여전히 혼자 조용히 먹었습니다. 다만 연숙이 지나갈 때 가끔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오늘 반찬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짧게 주고받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연숙은 그 짧은 대화가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다려졌습니다. 그 사람이 오는 시간에 연숙은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앞치마를 고쳐 매거나 머리카락을 정리하거나 자신이 왜 그러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진이 물컵을 내려놓으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혼자 사십니까? 연숙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진은 밥값을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연숙은 치운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저도 그래요. 연숙은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외롭다는 말도 아니었고 불쌍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도 혼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연숙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동등하게 느껴졌습니다. 불쌍한 것도 모자란 것도 아닌 그냥 똑같이 혼자인 사람으로.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동진이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잠깐 앉아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연숙이 물을 가져다 주면서 말을 걸었고 동진이 받아주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졌다든지 오늘 청국장이 특히 맛있었다든지. 하지만 연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변할지는 아직 몰랐지만 연숙은 처음으로 그것이 무서워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버스를 타던 날 연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논두렁에 눈이 녹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계절이 반가웠습니다. 동진과 연숙의 대화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밥상 앞에서 주고받는 짧은 말들이 이어졌고 어느 날부터는 식당 문을 닫는 시간에 맞춰 동진이 기다렸다가 마을 어귀까지 함께 걷는 날도 생겼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연숙은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논두렁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하늘이 넓었고 옆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마음이 조금씩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연숙은 그것이 무엇인지 오래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겁이 났으니까요. 한번 무너진 사람은 다시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연숙 옆에, 그 자리에. 그것이 연숙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습니다. 산골 식당 앞 감나무에 감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연숙은 그 감나무를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이렇게 예쁜 것이었나? 전에는 계절이 바뀌어도 몰랐습니다. 그냥 또 일해야 하는 날이 왔구나, 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달라졌다는 것을 연숙은 그 감나무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동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숙 씨. 연숙이 돌아봤습니다. 저와 같이 살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잘 몰랐습니다. 동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하은이라고 12살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연숙 씨가 겪어온 것들을 알고 있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난 사람이니까요. 연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저예요? 그 손 때문입니다. 동진이 말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요.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버텨왔는지, 그 손이 가리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연숙은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지고 굳어있는 아름답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진은 그 손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연숙은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닦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연숙은 그날 밤 식당 위 작은 방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연숙은 그 달을 보면서 아기를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못한 아기를. 아가야, 괜찮지? 하고 속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살아볼게. 그래도 되지? 달이 구름 사이로 잠깐 가렸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연숙은 그것을 대답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연숙은 그것이 무섭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는 삶은 이미 해봤습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이 무서운 것은 행복할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동진이 하은이를 데려왔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눈이 컸습니다. 연숙을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숙도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밥 맛있겠다. 아빠가 여기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연숙은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어색함을 먼저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12살이 이렇게 의젓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연숙은 그날 된장찌개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두부를 크게 썰고 국물을 더 진하게 끓였습니다. 하은이가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연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식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연숙이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뭐가요? 또 잃을까 봐요. 동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더 잘할게요. 그 말이 연숙에게는 어떤 위로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잃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잃더라도 함께 버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퍼진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빠릅니다. 연숙이 동진과 함께 읍내 예식장을 보러 다닌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농협 직원들 사이에서 지점장이 재혼한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물처럼 흘러서 결국 이 마을 저 마을을 거쳐 충청도 어느 농촌 마을 복례의 귀까지 닿았습니다. 복례가 그 소문을 들은 것은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장터에서 흘리듯 말했습니다. 야, 복례야. 네 쫓아낸 며느리 재혼한다던데? 복례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농협 지점장이래.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복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굳어지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농협 지점장? 복례는 대꾸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서 있었습니다. 장터에 생선 파는 소리, 채소값 흥정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복례의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그날 장터에서 집까지 걷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말이 돌았습니다. 농협지점장, 농협지점장. 자신이 논에 내몰았던 며느리가 농협지점장의 부인이 된다. 이 동네에서 농협지점장은 큰 사람이었습니다. 대출도 농협에서 받았고 지원금도 농협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 부인이 연숙이가 된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복례가 성철을 불렀습니다. 성철아. 성철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연숙이가 결혼한댄다. 농협지점장이랑. 성철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성철도 알고 있었습니다. 농협지점장이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성철 자신이 지금 농협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복잡한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엄마 그냥 내버려 두죠. 복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버려둬? 그년이 지점장이랑 결혼해서 잘 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각자 사는 거죠. 입 닥쳐. 복례가 일어섰습니다. 결혼식이 언제래? 모르죠. 알아봐. 성철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혼자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지점장 부인이 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연숙이가 결국 복례보다 잘 살게 되는 건가? 복례의 입술이 실룩했습니다.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성철이 결혼식 날짜를 알아왔습니다. 복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달력을 봤습니다.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연숙이 결혼한다. 복례는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됐다가 돌아왔습니다. 복례가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동전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씩 넣으면서 복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현 얼굴에 던질 거다. 성철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결혼식 가자. 엄마 그거 잘못하면 우리만 망신이에요.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망신은 전현이 당해야지. 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농협지점장, 정규직 심사,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엉켰습니다. 왠지 좋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이미 봉투에 동전을 넣고 있었습니다. 딸깍딸깍. 동전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연숙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산골 식당 위 작은 방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방을 떠나야 했습니다. 짐은 이미 다 쌌습니다. 방 한켠에 박스 2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5년치 생활이 박스 2개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이 방에 왔을 때는 봉투 하나였는데 그래도 박스 2개가 됐습니다. 연숙은 그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금씩 늘어났다는 것이. 이사갈 집은 동진이 구해두었습니다. 읍내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있는 조용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있었고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연숙은 그 집을 처음 봤을 때 감나무를 먼저 봤습니다. 가을이 되면 감이 열리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식이었습니다. 흰색 드레스가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연숙이 처음으로 직접 고른 드레스였습니다. 복례네 집에 들어올 때 입었던 혼례복은 시어머니가 골라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오래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벌 입어보고 결국 가장 깨끗하고 단순한 것으로 정했습니다. 연숙이 살아온 것과는 달랐지만 연숙이 살아가고 싶은 것과는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행복해도 되는 걸까?
그 말이 마음속에서 자꾸 올라왔습니다. 아기를 잃었는데 이름도 붙여주지 못했는데 그런 내가 드레스를 입어도 되는 걸까? 연숙은 그 물음들을 오늘은 도망치지 않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죄는 아니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는 것이 죄는 아니었습니다. 연숙은 그것을 3년 동안 천천히 알아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믿게 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그 마당이, 무릎이 꺾이던 그 논이, 흰 천장을 보던 그 병원이, 봉투 하나 들고 탔던 그 버스가, 그 모든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없었다면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멈추는 발소리. 그러더니 노크 소리가 2번 났습니다. 동진의 노크였습니다. 연숙 씨,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동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귤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동진은 연숙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겁납니까? 네. 저도 겁나요. 동진이 귤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귤 껍질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연숙 씨 과거 다 알아요. 연숙이 놀랐습니다. 다요? 논에서 쓰러졌던 것도, 아기를 잃었던 것도, 집에서 쫓겨났던 것도 다 들었어요. 연숙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진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옆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요? 그만큼 버텨온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연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진은 귤 한쪽을 연숙에게 내밀었습니다. 연숙은 그것을 받아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저는 연숙 씨가 과거가 없는 사람이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연숙 씨가 있는 겁니다. 그 손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다 알고 선택한 겁니다. 연숙은 그 말을 오래 들었습니다. 동진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2가지만 기억하세요. 하은이 웃는 얼굴, 그리고 제 얼굴. 동진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연숙 씨, 내일 드레스 잘 어울릴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동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잠시 뒤 또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3번, 작게, 들어오세요. 하은이였습니다. 하은이가 연숙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하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연숙은 그 말에 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요, 내일부터요.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일어났습니다. 연숙은 가방 맨 아래에서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아가야 소리 없이 불렀습니다. 엄마 내일 결혼해. 좋은 딸이 생겼어. 방금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어봤어. 그래도 되지? 연숙은 그 옷을 가슴에 잠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방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결혼식 날 아침, 연숙은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봤습니다. 날이 맑았습니다.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연숙은 일어났습니다.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직 2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봤습니다. 35의 여자였습니다. 손등에 갈라진 자국이 있었고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3년 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 입구에는 작은 화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농협 직원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하얀 국화와 분홍 카네이션. 연숙은 그 꽃들 사이를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숙은 드레스를 입고 준비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흰 국화 몇 송이였습니다. 연숙이 직접 골랐습니다. 하은이가 옆에서 연숙의 드레스를 매만져줬습니다. 작은 손으로 치마 끝을 펴고 어깨 부분을 정리해줬습니다.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만 연숙에게는 그것이 어떤 것보다 든든했습니다. 어울려요. 하은이가 짧게 말했습니다. 연숙이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은이가 연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연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동진 쪽에서 농협 직원들 몇이 왔고 연숙 쪽에서는 산골 식당 사장 아주머니와 오빠 가족이 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연숙을 보자마자 눈이 빨개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연숙은 그 어깨 위 손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례가 앞에 서고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동진이 먼저 앞으로 나가 섰습니다. 연숙은 하은이와 나란히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하은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가 연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진이 앞에 서서 연숙을 봤습니다. 연숙은 그 눈빛을 보면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식장 문이 쾅 열렸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피아노 반주가 멈췄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복례였습니다. 65의 나이에 화가 잔뜩 든 얼굴로 숨을 헐떡이면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 성철이 있었습니다. 성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붙잡으려다가 결국 따라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연숙. 복례의 목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숙도 멈췄습니다. 복례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깍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이런 년이 결혼을 해. 복례가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동전들이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방으로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딸깍딸깍. 동전들이 나무 바닥 위를 구르다가 멈췄습니다. 예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복례가 성큼 더 다가왔습니다. 내 집에서 아기도 못 지키고 도망쳐 나간 년이 어디서 결혼을. 연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진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만 연숙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하은이의 손을 되잡았습니다. 괜찮아 말하지 않았지만 손으로 전달했습니다. 복례가 연숙 앞까지 왔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아. 그때 복례의 눈이 연숙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복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연숙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 그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기가 죽어서 고개를 숙이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복례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눈빛에 밀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동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복례와 동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성철 씨. 성철이 굳어졌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사 제가 담당입니다. 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오셔서 하신 행동들 제가 다 봤습니다. 동전 뿌리는 것도 소리 지르는 것도. 이런 분 가정을 가진 직원을 제가 통과시킬 수는 없겠네요. 탈락입니다. 복례가 처음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지점장, 어머니, 동진이 복례를 똑바로 봤습니다. 며느리한테 논에서 아이 잃게 하고 쓰레기 봉투 하나 쥐어서 내쫓은 분이 맞으시죠? 동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식장 안에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례도 성철도 하객들도 그냥 들었습니다. 연숙이 겪어온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리가 됐습니다. 성철이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성철은 예식장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을 봤습니다. 복례가 던진 동전들이었습니다. 빛이 들어와 동전들이 반짝였습니다. 성철은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숙이 걸음을 뗐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꽃다발을 손에 들고 동전이 구르다 멈춰 있는 바닥을 지나서 복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숙은 오래 복례를 봤습니다. 새벽부터 연숙을 논에 내몰던 복례가, 쓸모없는 년이라고 숟가락을 내리치던 복례가, 아이를 못 지킨다고 짐을 싸라 했던 복례가 지금은 무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수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복례의 무릎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숙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늦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복례에게는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울부짖음보다도, 저주보다도 복례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나왔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해온 것들이 지금 이 순간 한꺼번에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숙은 돌아섰습니다.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연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예식장 안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연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동진이 연숙 옆에 섰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연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앞에 동진이 있었고 옆에 하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주례가 말하는 동안 연숙은 동진의 손을 잡고 앞을 봤습니다. 동진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갈라지고 굳어있는 연숙의 손과 오래 혼자였던 동진의 손이, 그 두 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맞잡혔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것을 약속합니까? 동진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예. 연숙도 대답했습니다. 예.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숙 자신도 놀랐습니다. 예전이라면 이 한 글자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긴 망설임이 있었을지.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나왔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부부가 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은이도 박수를 쳤습니다. 힘차게 두 손을 모아서 12살 아이답게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연숙이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은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또 불렀습니다. 연숙은 눈물이 나는 것을 참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흘렸습니다. 연숙은 그것이 슬픔인지 기쁨인지 몰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3년의 슬픔과 이제 시작되는 기쁨이 함께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빠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산골 식당 사장 아주머니가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었습니다.
연숙은 그 광경을 봤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식장 밖. 복례가 예식장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철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례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울었는지 눈 아래가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연숙이 3년을 봐온 복례가 아니었습니다. 늘 당당하고 늘 소리 높이고 늘 눈을 흘기던 그 복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꺾이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가자. 복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성철이 팔을 잡아줬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연숙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식장 안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연숙과 동진 사이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찍겠습니다. 셋이 나란히 섰습니다. 연숙은 카메라를 봤습니다. 하은이의 손이 연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진의 손이 연숙의 어깨를 감았습니다.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는 그 사진은 나중에 집 거실벽에 걸리게 됩니다. 연숙의 눈에 눈물이 조금 남아 있었고 하은이가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고 동진은 연숙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식이 끝나고 연숙은 동진과 하은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읍내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있는 그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동진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이가 먼저 뛰어 들어갔습니다. 연숙은 대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거지? 이 집이 이제 내 집인 거지? 연숙은 천천히 걸어 들어가 마당을 밟았습니다. 감나무가 가을빛에 서 있었습니다. 동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연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새 집의 천장이었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없었고 황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성철의 코 고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멀리서 하은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이 이제 내 집이었습니다. 이 소리들이 이제 내 소리들이었습니다. 연숙은 그 생각을 하면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아무 꿈도 꾸지 않고 그날 이후 하은이는 매일 아침 연숙보다 먼저 일어나서 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숙이 부엌에 들어가면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연숙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3년 전의 아침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연숙에게는 신기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연숙은 매일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 한 모, 호박 반 개, 멸치 육수. 하은이가 맛있다고 하는 찌개였고 동진이 한 그릇을 다 비우는 찌개였습니다. 그 냄새가 이제는 서럽지 않고 구수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하은이가 15이 됐습니다. 키가 연숙보다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요리사 할 거야. 동진이 웃었습니다. 왜? 엄마 된장찌개가 맛있어서. 잘 먹어줘서 고마워. 하은이가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동진이 국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도 맛있어요. 연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밥상을 봤습니다. 밥이 있었고 찌개가 있었고 반찬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숟가락을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을 흘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그게 그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냥 밥을 먹는 것이,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것이, 이게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나 하고, 마당 감나무에는 올가을에도 감이 달렸습니다. 하은이가 그것을 따며 뛰어다녔습니다. 연숙은 그 마당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아가,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 그리고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것이 연숙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연숙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에 쓰러지면서도, 아기를 잃으면서도, 봉투 하나 들고 쫓겨나면서도 연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아프면 진 거라고, 참으면 바보라고. 하지만 연숙의 이야기는 달리 말합니다. 버티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조용하게 일어선 사람이 가장 단단하게 서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억울함을 삼키며 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연숙처럼 오늘 하루도 살아내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 채널은 그런 분들 곁에 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